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론 제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은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욕구와 사회적 기업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 욕구를 잘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3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금 제3섹터에 대한, 그리고 그것과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행정학 사전에 나와 있는 그 제3섹터에 대한 개념을 잠시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3섹터가 무엇인가 입니다. 원래 제3섹터는 제1섹터인 공공부분, 공공기관과 제2섹터인 민간 부분, 민간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이 민간 부분과 이것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예요. 자, 제3섹터가 제1섹터와 제2섹터의 공통 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는데, 원래 처음부터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처음에 의도했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본래 공공 부분과, 그러니까 제1섹터와 민간 부분, 제2섹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부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3섹터가 처음에 언급되어질 때는 1섹터와 2섹터를 포함하지 않는 전혀 별도의 공간을 제3섹터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개념이 바뀌냐면, 제1섹터와 제2섹터의 공통 영역인 이 교집합 부분을 제3섹터라고 얘기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섹터라는 개념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1섹터와 2섹터에 속하지 않는 제3의 영역을 제3섹터라고 할 수도 있고, 제1섹터와 2섹터의 교집합 부분이 제3섹터의 영역이라고 설명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어쨌든 1섹터는 공공 부분이고 2섹터는 민간 부분, 즉 민간 기업의 영역이구나, 여기에 둘 다 포함되거나 둘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뭐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 합동법인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비정부기관, NGO 단체가 비정부기관이죠. 이 G가 거버먼트라 그래서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에서 우리가 제3 섹터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경우와 영국의 경우 이 제3 섹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라는 거죠. 1973년 시작된 비영리 자선단체인 파일럿 위원회가 1973년부터 조직되어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비영리, 이게 비정부는 NGO고 비영리는 뭐예요? NPO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조직과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연구와 기부 활동을 권장합니다. 어디에서요? 파일럿 위원회에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든든한 어떤 배경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유럽은 어떠냐 하면, 유럽은 1996년 우리가 EMES 계속 듣고 있죠. 연구 네트워크의 연구 흐름의 특징으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제3섹터와 깊은 연관성에서 찾고 있고, 이를 이론적, 실증적, 실천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어떠냐면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에서 제3섹터에서 사회적 기업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보다 제3섹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관점을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잠시 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유럽 사회적 기업은 실제로 제3섹터에서 발생한 새로운 기업이자 실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3섹터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오랜 전통으로부터 상호 공제조합과 협동조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직도 조금은 혼란스럽죠. 제3 섹터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영리 부분의 접근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적 접근입니다. 비영리적인 접근은 주로 영어권 국가들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섹터는 비영리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사회적 경제 접근인데요. 자, 사회적 경제 접근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경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죠? 비영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도 사회적 경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죠. 사회적 기업도 영리를 근간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접근은 비영리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럽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3섹터의 개념이 비영리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국가와 그런 어떤 개념이 있고, 더불어서 영리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국가와 또 개념이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둘로 구분하여서 이해하시면 우리가 다양한 책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제3섹터를 바라볼 때 어렵지 않겠다, 혼란스럽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제3섹터는 서로 상이한 축을 연결하는 중간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연대 기반 경제가 여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이한 축이라는 것은 어떤 국가와 민간 기업과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 있죠. 이러한 세 개의 영역이 각기 다른 축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제3섹터의 중요성은 공공기관의 주요한 경제 역할과 폭넓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오늘날의 제3섹터는 공공기관의 주요한 경제적 역할과 폭넓게 서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 다수의 유사 공공재와 서비스 생산을 통해서 자원 배분과 폭넓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 이러한 부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공공재에 대한 영역이었잖아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도 공공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죠. 왜? 시장에 내어 맡기면 시장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어떤 복지 예산의 축소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가 그 공공재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어떤 역할로 활동하고 있었죠. 마찬가지 제3섹터도 공공재와 서비스,
보건과 문화, 교육, 사회서비스, 환경, 옹호 등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자원 배분과 폭넓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자발적인 기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사회적 경제도 어때요? 자발적인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제3섹터도 자발적인 기여는 저숙련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 업무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기여는 어떤 것이냐? 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넓은 범위의 현금도 낼 수 있고 현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공공재와 또 자발적인 기여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구와 폭넓게 연관되어 있다? 공공기관과 폭넓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3섹터는 분명히 서로 다른 상이한 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다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제3섹터와 섹터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개념은 동일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동일한 영역도 있지만 차별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영역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더욱더 옳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이 동일하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사회적 경제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3섹터 개념보다 넓다라는 거죠. 제3섹터는 어떠한 영역만 포함한다라고 했죠? 제3섹터는 비영리 영역만, 비영리 조직만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면에 사회적 경제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경제가 제3섹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는 어떻게 그 조직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보다는 그 수익을 어떻게 쓰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어떠한 조직이 수익을 창출하는지의 여부가 아닌 수익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수행하는지가 결정적 문제이지만 제3섹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애시당초 배제된다라는 거죠. 아까 비영리 조직과 동일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제3섹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은 애시당초 배제되어진다. 어디에서? 제3섹터 영역에서 배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교수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교수님 또 헷갈려요. 맞아요. 이 제3섹터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영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이 제3섹터를 조금 더 확장시키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확장시켜서 비영리 조직은 제3섹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했던 그 개념을 조금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와 더불어서 제3섹터에도 무엇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이 비영리적인 영역들, 영리적인 영역들을 조금씩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금 바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죠.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는 동일한 어떤 개념을 품으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3섹터는 또 비영리 조직만을 포함하는 영리 조직을 포함하지 않으면서도 다시 그 영역을 포함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3섹터는 북미 쪽의 개념이고 사회적 개념은 유럽 쪽에서의 개념을 갖고 와서 자, 제3섹터를 보면 비영리 부분으로
비영리로 제한하고 자원봉사나 비영리단체, 비영리로 제한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나 비영리단체에 한정되겠죠. 그래서 협동조합과 상호 부조 조직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적 경제는 어떠냐? 우리가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과 상호 부조 조직이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배워왔었기 때문에 수익성 그 자체가 결정적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해서 그 안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수익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사회적 경제를 구분하는 그러한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비자본주의 경제라든지 재단과 사회적 기업, 이 모든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사회적 경제와 북미의 제3섹터에는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일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요인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북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섹터에는 다음에 5가지의 기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이 포함되어져야 뭐라고? 성립되어져야 제3섹터로서 수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냐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자원봉사 조직도 조직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조직의 정체성이 없는 순수한 특별 모임들은 뭐가 아니다? 제3섹터에서는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친구들하고 뭐 번개팅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만났으니 조직이지만 이러한 것은 제3섹터에서는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드시 민간 조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3섹터가 공공기관과 앞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깊이 있게 관여하고 있죠. 공공기관에서 할 공공재의 어떤 공급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제3섹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어때요? 민간 조직이어야 한다. 공공 조직이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비영리 목적의 수익 분배 제한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라는 거죠. 수익 분배를 제한해야 한다. 그럼 뭐예요? 수익 분배를 제한한다는 것은 비영리의 목적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뭘까? 자치 조직만 비영리 부분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비자발적인 조직이면 어때요? 스스로가 이러한 가치들을 고수할 수가 없겠죠. 어느 순간 외부의 압력과 외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본연에 가졌던 취지나 의도들은 사라질 수가 있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직만 제3섹터로 인정을 하냐면 자치 조직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부분만 제3섹터로 수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5번째, 기관은 반드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원봉사 활동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5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북미에서 얘기하는 제3섹터가 정의가 되어진다, 인정이 되어진다, 수용이 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3섹터를 조금은 이렇게 글로 설명하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도표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제3섹터 개념 기준들은 지속적이고 강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느 영역에서 비판을 받았냐 하면 특히 사회적 경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 학자들이 비판을 가했는데, 유럽 학자들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냐면
너희들은 왜 비영리만을 고집하느냐라는 거죠. 즉 자원봉사 차원이나 비영리 조직으로 제안한 모두 제3섹터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안이 우리의 제안이 모두 제3섹터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한테 중요한 거는 영리냐 비영리냐인데 그게 정말로 제3섹터를 규정하는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맞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페스토프가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선 세 가지의 축으로 나누는데요. 공식적인 영역이냐 비공식적인 영역이냐. 좀 전에 설명에서 이 제3섹터는 공식적인 조직이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고유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를 얘기했을 때 제3섹터는 어디 부분에 이 공식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불어서 공공이냐 민간이냐를 구분했을 때 제3섹터는 공공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라고 했죠. 반드시 민간이라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공공 부분이 아니라 민간 영역이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첫 번째 민간이니까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자,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했을 때 영리 영역이라 그랬습니까? 비영리 영역이라 그랬습니까? 비영리 영역이라 그랬죠. 그러니 다시 여기서 도표를 이렇게 그리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전부 다 갖춘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 영역,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진 이 영역이 쉽게 얘기하면 누가 얘기하고 있는 제3섹터냐면 북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3섹터죠. 봐봐요. 이 삼각형에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있죠. 비공식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직이면서 영리가 아닌 비영리 조직이면서 공공이 아닌 민간의 영역을 합치면 이 삼각형의 영역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북미에서 말하고 있는 제3섹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에 없어서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러한 유럽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라는 거죠.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북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섹터는 이거지만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섹터는 그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이 원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3섹터와 유럽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3섹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북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범위를 조금씩 확장하는 거죠. 왜? 영리만이 아니라 비영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비영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섹터의 개념이 어떠한 개념 틀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이 제3섹터가 사회적 경제와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북미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제안한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 영역과는 차별되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겠죠. 그래서 이 제3섹터를 사회적 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졌던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를 조금은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어졌던 영역도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지역사회 욕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누구의 생각들이 상당히 중요하냐면 지역사회의 생각들이 중요하죠. 지역사회에서 갖고 있는 일들을 실현함이 상당히 중요한 가치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역사회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 또한 우리가 같이 학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욕구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우리가 니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욕구는 우리가 한글로 한다 그러면 원한다, 희망한다, 바란다 이러한 뜻으로 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유사하게 쓰는 단어 중에 want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want라는 단어를 안 쓰고 need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느냐? 자, 그러면 이 둘의 단어에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으로 나눠보면 want는 우리가 희망한다, 뭐 바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지금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 이러한 부분들을 want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 need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욕구를 찾아낼 때, 지역 주민의 욕구를 찾아나갈 때 want, 그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수단을 우리가 그 수단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자, 의사 선생님한테 환자가 찾아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합니다. 환자가 오더니, 의사 선생님 저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기약 여기 있습니다. 3,500원입니다. 이렇게 돈을 받는 게 의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환자는 보통 들어오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저 감기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는 바로 감기약을 주지 않습니다. 환자가 들어왔을 때 환자에게 물어보죠. 다양한 질문, 목은 아프세요? 가래는 나오세요? 온도는 어떨까요? 이러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그 환자가 만약에 진심으로 감기라 그러면 감기약을 처방해 주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가 감기가 아니라 어떤 중이염이라든지 다른 질환이었다 그러면 그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감기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무엇을 제공해 주겠습니까? 맞아요. 중이염을 낫게 하는 다른 처방을 해 주겠죠. 그러니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뭐에 집중을 해야 하냐 하면, 지역 주민들이 그냥 툭 내뱉는 그런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그 수단과 방법이 그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면 당연히 지역 주민이 얘기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방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수단과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떠한 것에서 간극이, 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냐면 need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eed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죠. 기억하세요. need. 자, 우리 need는 다르게 표현하면 생존을 위해 소비 필수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기체적인 본질 상태, 그냥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다시 좀 설명하면, 배고파, 이거는 need예요. 배고픈데 햄버거 먹고 싶어, 오이 먹고 싶어, 난 다이어트 할래, 이것은 want라는 거죠. 그래서 need, 근본적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햄버거를 주면 배고픔이 해결되죠. 그러면 이왕이면 햄버거 주는 게 낫죠. 그러한 우리가 관점에서 need와 욕구를 구분하고 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원조하는 욕구에는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욕구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기본적인 가장 베이스가 되는 욕구인 거죠. 개인들에게 공통적인
최소한의 필요와 동시에 필요 불가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필요한 것. 그것이 뭐예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성이나 연령이나 종교, 인종,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욕구, 가장 밑바닥이 인간이면 반드시 필요한,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것의 바램, 이것을 기본적 욕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인간으로서 생존이라는 1차적인 목적에만 극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하는데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왜?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욕구인데 그렇다고 단순히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인간은 왜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의식주만 해결됐는데 내가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게 인간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된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라 그러면 국민 최저의 수준 또는 사회 최저의 수준에 기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이 최저의 생활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영역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대표적인 예겠죠. 자, 그러면 사회적인 욕구는 어떤 것이냐?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라는 인식인 거죠. 좀 혼동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개개인으로 다 동일하다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배드민턴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취미 생활을 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배드민턴이지만 어떤 사람은 문화, 어떤 사람은 예술,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취미를 희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욕구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며 이 브래드쇼는 욕구를 4가지 차원에서 욕구를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찾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슬로의 욕구 5단계만큼이나 브래드쇼의 욕구 이렇게 4가지의 욕구는 상당히 중요하게 자주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게 돼야 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뒤로 미룰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규범적인 욕구와 인지적인 욕구와 표출적인 욕구와 상대적인 욕구. 이 개념들은요, 번역하면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느낀 욕구는 어때요? 인지적 욕구. 느낀 욕구는 인지적 욕구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표현된 욕구는 표출된 욕구. 같은 의미인지 알겠죠? 표출된 욕구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고, 비교적 욕구는 상대적 욕구와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느낀 욕구가 아니라 인지적 욕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김지능과 말말복지는 같은 거예요. 혼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전에 살펴봤던 브래드쇼의 욕구 4가지를 같이 살펴보면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표출적 욕구, 상대적 욕구를 살펴보면 규범적 욕구는 전문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욕구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떤 집단의 욕구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유튜버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의 욕구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이 활동을 많이 했던 전문가를 찾아가서 유튜버를 시작하는 초보 유튜버들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물어보면 술술술술 나오겠죠? 물론 이제 저도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아직 10명이 부족해요. 예, 99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진짜고요. 그래서
뭐 오늘이든 뭐 아주 늦으면 내일까지 10명이 추가로 구독을 하면 곧 1000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아주 욕심적으로는 이 전문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유튜버 활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저를 찾아와서 물어보면 제가 얘기해주는 그런 어떤 욕구나 이러한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은 규범적 욕구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 대표적인 규범적 욕구의 예로는 어떤 전문가들이 규정하기 때문에 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러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뉘죠? 전문가가 세팅해 놓은 그런 어떤 체계에 의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 판정이라든지 또 그것에 의한 서비스, 그것에 의한 욕구는 규범적 욕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적 욕구, 느낀 욕구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보를 듣는 거죠.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 바램,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에는 서베이라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어떤 면접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인지적 욕구, 상대방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표출된 욕구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표출하지 않죠. 또 본인이 머릿속으로 다 구상하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행동으로 툭 튀어나오는 것도 있죠. 이러한 인지와 표출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인지가 아니라 표출된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욕구가 있을까를 파악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됐는데 대기자가 100명, 200명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프로그램에 희망,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생각하기를 하나 툭 넣어볼게요. 제가 어제 어떤 시설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갓 개원을 한 시설이다 보니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장애인을 5% 범위 안에 입소가 가능하다라는 기존의 조항이 있었고, 이것을 수정을 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안건이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자, 그러면 입소 정원의 5%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가로 받는 것은 기존의 지침에서는 불가했었는데 이것을 수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에 동의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견을 제시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럴 수 있어요. 교수님, 당연히 사회적인 가치와 사회복지적인 마인드에 의하면 그것은 동의해야죠. 장애가 있지만 입소의 어떤 비율의 제한으로 입소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게 차별이죠. 그게 바로 차별이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다르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설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입소 규정에 따라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죠. 근데 그러한 직원의 어떤 돌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고 장애인을 계속 받아버리면 장애인의 삶이 항상 문제를 제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한 의미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의 활동의 영역보다는 일반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케어나 돌봄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할당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우선 5%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직원의 수, 나중에 직원의 열세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직원들이 일하는데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개인적인 어떤 사치에 의한 힘듦이 아니라 전체를 돌봄에 있어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추가 입소를 받는다 그러면 분명하게 몇 프로 범위 안에서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직원 선생님들이 조금 더 노력하면 그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선정을 해서 그 범위를 다시 명시를 하도록. 법적으로는 5%라 그러면 그것이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7% 아니면 10% 범위 안에서 봐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거기에서 이 비율 없이 무한정으로 받는 것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 나쁘다라기보다는 좋은 결과를 방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기자가 많이 있음을 그렇게 비율로 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담당 공무원이 알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한정 받으면 장애인들의 입소는 늘어날 수 있지만 비장애인의 입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비율을 정한다 그러면 그 비율 이상의 대기자가 분명히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 대기자를 근거로 해서 지역사회에 이와 같은 시설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추가적인 어떠한 설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의 정답은 제가 얘기한 것이 정답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것의 전체적인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예를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적인 맥락에 잘 지금 제시했던 이 예제를 잘 적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비율 제한 없이 추가적인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러한 논리처럼 어떤 대기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더 필요한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 제가 제시했던 방법도 조심스럽게 검토해 보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표출적인 욕구에는 그러한 대기자 명단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잡았을까요? 이것이 배움이겠죠. 그 다음 상대적, 비교적 욕구는 타 지역의 서비스 양과 수준을 같이 비교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러한 욕구가 있었고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지역도 이러한 욕구와 동일한 욕구와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상대적 욕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장단점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규범적인 욕구는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왜? 전문가를 찾아가서 만나면 되니까 1시간이면 되고 커피 한 잔 사주면 되죠.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뭔가 조언을 듣고 싶다. 네,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맞춰주셔야 되고 일단 네, 그리고 그분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선들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버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 어떤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유튜버 알고리즘이 어떠한 형태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한계점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힘들다라는 거. 왜? 이게 급속히 변하면 이 전문가들이 바로바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생 클라이언트 집단 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고,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규범적인 욕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적 욕구는 어떤 욕구라 그랬죠?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으로 듣는 거였죠. 그래서 설문조사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인지적 욕구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장점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욕구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파악에 용이하죠. 반대로 한계점은 뭐냐면 그 대상자가 많을 때 지역사회 전체라 그러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듣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출된 욕구는 인지적 욕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클라이언트의 욕구 파악에 용이하다. 기관의 대기자 명단이 이쪽에 해당하고요. 제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경우는 욕구 파악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대기자 명단이라고 쳤을 때 기존의 프로그램이 없으면 대기자 명단 자체가 없을 거니까 표출적 욕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 욕구는 지역기관의 서비스나 프로그램과 비교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 중에 지역사회 프로파일이라는 방법과 다음에 살펴볼
참여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프로파일은 지역사회 프로파일과 평가는 영국에서 지역 내 욕구조사와 파악을 위해 활용되었다라는 거죠. 영국에서 지역사회의 욕구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되어졌는데, 호딩과 퍼스 스미스가 정의하는 지역사회 프로파일은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행계획이나 기타 수단을 개발할 목적으로, 그런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지역사회라고 정의되거나 스스로 지역사회라고 정의한 곳에, 무슨 말이냐면 지역사회라고 커뮤니티 케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사회의 범위가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주도의 조천인데, 조천도 여기서부터 저 한라산 끝까지가 조천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이 해안가에서 한라산 입구까지가 조천이라 그러면 이 지역이 정말 하나의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이 맞냐라는 거죠. 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해안가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가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점점 한라산 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전혀 다른 지형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행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죠. 내가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영역,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지역사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가 어떤 제도나 이것은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정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삶의 형태는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걸어서 5분이든 1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범위를 지역사회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인근 지역과 행정의 인근 마을과 접해 있는 지역이라 그러면 2개의 행정 또는 3개, 4개의 행정 마을을 끼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사회란 그 지역사회를 연구하는 그러한 어떤 주제와 목적에 맞게 그 지역사회를 정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그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여로 수행되는 포괄적인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이 포괄적인 지역사회 프로파일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어떠한 정보는 어떤 것이냐? 살고 있는 장소로서의 영역,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해안가 지역이면 어쩌고 저쩌고, 농산 어촌이면 어떻게, 농산 어촌이면 다 포함되죠. 농촌이면 어떻고, 산촌이면 어떻고, 어촌이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영역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지지와 어떤 단합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적인 수준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민의 수입 수준이라든지 고용 상태 등 이러한 부분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영역, 의사결정의 참여 정도는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도 파악하면 좋고, 개인 공간, 지역에 대한 김준은이 우리 제주도와 조천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의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보면 좋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제주도를 엄청 사랑하고 이곳 조천을 사랑합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요, 전국 하이킹을 했는데, 자전거 하이킹을 할 때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냐 라는 거였어요. 청춘을 바칠 것이냐. 그래서 저기 동두천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무전으로 자전거 여행을 했죠. 지그재그로 타면서 내려왔는데, 결국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내가 느낀 것은 너무 피곤해서 그랬을까요? 제주도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제주도를 떠나는 어떤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지역에 대한 애정, 이러한 부분들도, 주민들의 지역에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도시의 일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도로의 지역의 정체성, 지역의 우리 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인근 지역과의 도로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조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내가 제 첫 번째 목적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1차 자료에 의한 자료 수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정보 수집 방법을 통해서 직접 가서 물어보고 또 설문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획득하는 방법을 1차 자료 수집 방법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죠. 언론 보도라든지 행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행정 자료라든지 이러한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자료로도 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지역사회의 연구들을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 저 역시도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모두 수합해서 이것을 갖고 최종 결론과 제언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프로파일을 하는 방법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수집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질문들의 답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참여평가는 말 그대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참여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했던 1차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2차 자료 수집 방법인 어떠한 기존의 데이터나 행정 자료나 이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좀 전에 설명했던 지역사회 프로파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주민과 집단들이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경험들을 반영하여 우선 사항들을 정하고, 누가? 지역사회 주민 집단, 당사자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생활과 여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개발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사회 프로파일은 1, 2차 자료로부터 얻은 양적, 질적 정보들을 구성되지만 참여평가는 단지 1차 자료와 느낀 욕구 뭔지 아시죠? 인지적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질적 정보로만 초점을 해요. 그러니까 표출된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여조사 접근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는 일을 지원하며 훈련하고 욕구 파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주제를 갖고 다시 즐겁고 흥분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학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빠이빠이.